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갑자기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올해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가 바뀐다 해도 달라지는 건 사람뿐일 거란 전망은 한일 관계에도 정확히 적용됐습니다. 먼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으면 참석하지 않겠다.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일본 측이 한국에 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조건인데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 자산이 언제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의 방안은 말이 안 된다는 외무성 간부의 언급도 전했습니다. 오늘 공식 회견에서 일본 외무상은 이런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現段階でですね、具体的な日程等も含めて決まっていること、これはありません。 한국 외교부도 외교상 협의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은 줄곧 비슷한 요구를 되풀이해왔지만 한국은 정부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이 돼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천이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일 관계를 고려를 하면서 지난달 한일 정상 간 전화회담 이후 한일 기업인의 출입국 패스트트랙이 열리는 등 최근 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사실상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연내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직전까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당시 총리만큼 공언해 놓은 말이 많습니다. 그 하나가 정상회담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에 어떤 조건을 달았으니 결국 말을 바꾼 겁니다. 이어서 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열린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아베 총리는 정상 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合う合わないということ自体をですね、交渉のカードに私は使うべきではないと。これは基本的な私の交渉姿勢であります。 위안부 문제로 당시 한일 정상회담이 3년째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간접적으로 한국을 비판한 겁니다. 관방장관이던 스가 역시 한일 정상이 흉금을 터놓고 회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러 차례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近隣諸国いろんな問題がありますけれども問題があるこそ会談を行うべきであるという立場に終始してますので 하지만 지난해 6월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자 아베 전 총리는 자기 말을 뒤집고 G20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끝내 회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한 스가 총리 역시 방한 조건을 내거는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뒤집으며 아베의 전철을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내 보수층의 한국에 대한 반발 여론에 따라 한국의 강경 자세를 보여주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사안에 따라 회담을 거부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에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일관된 원칙이 없이 오락가락해왔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를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가 총리 역시 내년 연임을 위해선 조기에 정치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취임 직후 70%대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최근 50%대로 하락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우리의 수능시험 같은 SAT, 과거에 출제된 문제를 언젠가는 그대로 다시 출제하고 또 전 세계에서 시차를 두고 같은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나쁜 마음만 먹으면 문제를 미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검은 돈을 치르면 만점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경찰은 이런 식으로 성적을 조작해서 미국 대학에 진학한 혐의가 있는 학생과 학부모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에 경찰이 미국 대학 입시 부정으로 입건한 브로커 제프리 소는 10년 전에도 SAT 유출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최근에도 SAT 문제지 원본을 유출한 강남 유명 강사와 브로커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매 시험 때마다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SAT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SAT 학원의 원장은 브로커들로부터 SNS 메신저를 통해 좋은 게 있다, 필요한 자료를 다 주겠다는 등 유출한 SAT 문제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자주 받는다고 공개했습니다. 연락처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각 브로커들이 이번 시험 보시는 학생 있으시면 뭐 연락 주세요, 뭐 좋은 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학원가에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시험 문제와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유출을 해서 점수를 잘 받겠다라는 결심을 했으면 사실 못하실 분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강남의 한 스타 강사로부터 미리 SAT 시험의 답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학부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미국 유학 준비를 위해 2달간 1,000만 원을 주고 SAT 수업을 들었는데 강사가 시험 당일 새벽 갑자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답을 막 불러주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시험의 답이니까 이걸 외워가서 써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되면 한 20% 정도 되는 답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에 따르면 해당 강사는 이후 다음에는 만점을 맞게 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1억 받고 1,600점 만점도 해주고 그 외에 여러 부모들이 이런 루트를 다 통해서 애들 점수를 올리는데 3,000에서 5,000 정도를 주고 자기가 사온다. 그 가격에서 자기 수고비만 주면 된다라고 저한테는. SAT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수천만 원씩을 주고 문제지를 구입한 학부모들 20여 명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 비정규직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약속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대표적인 게 2인 1조 근무인데요. 이후 추가 직원을 투입하긴 했지만 허울뿐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초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균 씨의 희생 1년 뒤 정부 여당은 2인 1조 근무를 반드시 실현하고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무비 삭감 없이 지급하겠다는 2월 5일 당정 발표를 토대로 특조위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인 1조 도입을 위해 김용균 특조위는 490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발전 5개사 자체 용역 결과로도 427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용된 인원은 307명뿐. 고용 인원이 적다 보니 현장에서는 변칙적 운영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령 혼자서 2km 구간의 컨베이어 벨트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2명이서 3km를 맡게 된 겁니다. 안전하게 2인 1조를 해달라고 했던 요청들이 사실상 지금 굉장히 후퇴된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약간 변칙적인 방법, 구간을 늘린다든지. 그마저도 새로 고용된 전원이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입니다. 계약 기간도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최소 1년씩은 보장됐던 김용균 씨 때보다 더 악화된 처지가 됐습니다. 3개월씩 계속 수면 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들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신분 불화성으로 인해서 좀 현장에서는 좀 많이 동요가 되고 있죠. 저임금 실태는 그대로입니다. MBC가 입수한 한 발전사 하청업체의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 계약 당시 기본급은 165만 원. 연장, 휴일, 야근 수당을 합쳐야 간신히 200만 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난 4월 하청업체 소속 신입사원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기본금 170만 원에 연장 수당과 휴일 수당 각 11만 원, 야간 수당 25만 원을 합쳐 213만 원을 받았습니다.
명절 등 1년에 2차례 기본급 100%의 상여금이 나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들로서 좀 매우 실망스럽고요. 기계 부품처럼 좀 너무 그렇게 인지하지 마시고 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런데 원청업체인 발전사가 설계한 노무비는 연봉 기준으로 평균 6,100만 원 수준. 하청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든 건데 이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인데요. 원청과 하청의 어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비 업무의 경우 올해부터 시범 사업이 도입돼 원청인 발전사가 하청업체의 인건비 실태를 감시하기 시작했지만 김용균 씨가 희생됐던 컨베이어 벨트 운전 업무는 이마저도 제외됐습니다. 발전사 하청업체들은 정부의 정규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문제로 이틀째 달아오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야당은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집중 파헤쳤습니다. 그때 이현재 총리를 만난 적이 있죠. 금감원장 시절, 금융위원장 시절에. 평생 딱 한 번 뵈었는데 우리 투자증권 시절에 우연히 한번 뵌 게 개인적으로 답니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 판매 결정에 외부의 입김이 있었냐는 질문이 잇따라 나왔는데 NH 측은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자체 판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사모펀드와 금융감독원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면서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지금은 자산운용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월 2일 날 감독원장 최홍식 원장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옵티머스 관계자가 당시 금감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난 정황이 있다는 건데 윤석헌 금감원장은 녹취본만 갖고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윤 원장은 또 청와대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권 연루설의 근거인 옵티머스 내부 문건도 진실성이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여당 의원들도 사모펀드의 부실 운용과 증권사 대표들의 묻지마 판매, 금감원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철저히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맞췄습니다. 사모펀드의 금융 사기 사건일 뿐이지 권력형 게이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방향 자체를 불안전 판매가 아닌 사기로 보면서 검토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취재해본 결과 염려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펀드 피해자들은 국회를 찾아 계약 취소와 투자원금 회수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오늘부터 버스, 지하철, 병원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박윤수 기자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돌아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지하철 보안관들이 들어갑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코를 내놓은 승객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네, 어르신 마스크 코 위에까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마스크 하나 새로 드릴까요?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아예 벗기도 하고 마스크는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에서 금지된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밸브형 마스크는 비말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로 좀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거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방역 기능이 불완전한 망사형이나 밸브형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인천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직원들 외에도 70이 넘은 어르신 20여 명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항상 쓰고 집에 가면 벗고 여기서도 안 하는 사람들 코 내놓고 하면 내가 뭐라 하지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노인들끼리 밀접 접촉이 잦은 만큼 노인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손소독제 같은 거는 어르신들이 손에 닿기 쉬운데
그런 데다가 항상 비치대가 돼 있고 항상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감염 원인을 갖다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10만 원, 시설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인 일종의 예의라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나 발달 장애가 있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음식을 먹거나 진료를 받을 때, 공연이나 사진 촬영의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닷새 동안 두 자릿수에 머물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02명으로 세 자릿수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유입이 늘었고 가족과 지인 모임을 통해 감염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박선아 기자가 전체적인 오늘 코로나19 상황 정리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에서 선원 23명 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냉동 냉장선에서도 선원 3명이 확진되면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만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무증상이었고 내국인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확진된 선원들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요. 선박은 아예 못 내리는 거죠, 다. 선내에서 일단 격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으로 인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 함께 화투를 쳤던 70대 여성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릉에서는 한 지인 모임에서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 등 7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은 가족 모임 5건 등 7건에서 모두 2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용한 전파의 우려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이른바 진단 소요일이 닷새 이상, 길게는 2주인 경우까지 확인된 겁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방문 판매, 가족 모임 사례에서 진단 소요일이 길었는데 이 경우 확진 전에 다수와 접촉해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추석 연휴 이후 우려했던 폭증은 억제됐다면서도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유행의 가능성이 여전히. 또 단풍놀이가 가을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개인 차량과 도시락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에 1박 2일에 걸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던 선교단체 인터콥이 오늘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코로나 음모론 등 황당한 주장이 난무했는데 이 단체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깊게 연관돼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돼 있던 지난 9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한 종교 집회에는 최대 3,00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에선 세계 종말론을 비롯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의도적으로 퍼뜨려졌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이 난무했다고 한 참석자는 증언했습니다. 코로나 이것에서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백신을 통해서 무선으로 되게 원격으로 유전자 조정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사람들 싹 제거하고 이런다. 행사를 주최한 선교단체 인터콥 측은 참석자들이 20군데 정도의 공간에 나눠 모였고 참석자 수도 3,000명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선 상주시는 당시 참석자 400여 명이 기록된 출입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부에 참석자 전원이 기재된 것인지 또 집회를 마친 이들이 어디를 거쳐 전국 어느 지역으로 흩어져 누구와 접촉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가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와 신앙적 노선을 같이 하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바울은 정광훈 방송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 너아라TV에 출연도 했고 그리고 인터콥이라는 단체는 정광훈을 주강사로 불렀고 또 최 씨는 이곳 연수원을 빌려줘 대규모 집회 개최를 도왔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당시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 목사에게
최 씨가 천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선거제 영성 훈련한 집회를 강원도와 경주 일대에서 진행하려고 물색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친분이 있는 최바울의 인터콥 선교회 상주열방센터에서 진행을. 상주시는 일단 인터콥이 집합 금지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방역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직은 참석자들 가운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잠복 기간이 최대 2주인 만큼 방역당국은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이제 99명까지 100명 이하로 참가가 가능해졌죠. 이렇게 조정된 지 이틀 만에 보수단체들이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오늘 0시부터 시행합니다.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집회 금지 기준도 완화되자 보수단체들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당한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의자 1,000개를 놓고 기독교 말살 정책 등을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집회는 예배 형식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평일날 하면은 이게 또 시간을 내기가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단계가 한 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100명 이하의 대면 집회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99대를 만들어 보겠다. 거리두기 하향 조정으로 서울 도심 일부 지역에서도 1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해졌지만 광화문 일대는 여전히 집회 금지 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00명 규모의 이번 집회에 대해 내일 금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미 자유연대 측에서 이번 주말 광화문 일대 5곳에서 모두 1,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또 100명 미만이 참여하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와 이동 경로 등을 보고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바로 간다 기획취재팀 김세로 기자입니다. 널따란 마당에 고급 호텔을 옮겨놓은 것처럼 크고 화려한 집들. 기업 회장들이 많이 산다는 서울 한남동이나 평창동에 많죠. MBC 기획취재팀이 별난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상당수 집들이 높다란 담장 안에 전시장을 따로 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비공개였고요. 전시회 한 번 연 적도 없었습니다. 제 역할도 못하는 무늬만 전시장을 도대체 왜 만든 걸까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부촌으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단독주택. 지난 2013년 27억 원에 거래돼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새로 지어졌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집 일부가 전시장입니다. 무슨 전시회를 여나 싶어 찾아갔더니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와 막아섭니다. 전시장이 그 외부에 공개되는 전시장인 건가요?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인들만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집주인은 코스닥 상장 기업인 한 제조업체 권모 회장.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이 전시장이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걸 모르니까 일꾼들이 아니까. 이 집은 최근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전시장으로 허가받아 놓곤 실제로는 집이나 사무실로 썼던 겁니다. 적발 이후 세금도 3억 원 가까이 추징됐습니다. 세금 더 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취득세는 통상 집값의 1에서 3%를 내지만 고급 주택일 경우 8%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별장이나 골프장, 카지노, 요트처럼 사치성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급 주택은 일단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집 면적이 331제곱미터, 즉 100평을 넘는 단독주택이면 고급주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전 시장은 집 면적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권 회장 집은 지하부터 2층까지 전체 건물 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을 훌쩍 넘지만 전 시장으로 허가받은 면적만큼 집 면적이 줄어 취득세를 3억 원 가까이 적게 냈던 겁니다. 권 회장 측은 원래 계획은 선친이 만든 문화재단의 전시장이었다며 세금 회피 꼼수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술품들을 좀 전시하기 위해서 마련했었는데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다시 활용을 좀 잘 못하고 있었죠. 국내 굴지의 여행사 창업주인 박모 회장의 평창동 집에도 전시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공개입니다. 나중에 갤러리 이제 필요하면 하려고 집에 있는 그림 몇 개 붙여놓고. 아,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 전시를 한 적은 있나요? 없어요. 비공개 전시장은 또 있습니다. 한 기업 총수 일가 김모 씨의 종로구 부암동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나 드나들 수 없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전시장 간판도 없습니다. 법적 다툼 중이라고 공사업체가 내건 현수막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먹고 자고 숙식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배달시켜 놓고. 공사가 늦어 손해를 봤다고 집주인이 고소하자 업체가 맞고소한 겁니다. 애초 설계는 박물관으로 해놓고 집으로 꾸며달라고 하는 등 집주인이 까다롭게 굴었다는 겁니다. 업체는 집주인이 세금에 민감해했다며 탈세 제한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이금 잡으면 안 돼요. 안 되면 되고. 되는 거 가지고 내가 보내주고 하려고 내가 집주인 김 씨 측은 공사비는 나중에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했고 하자 투성이 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업체와 소송에서 전부 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행사 박 회장이나 김 씨 모두 취재진의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준비 부족과 소송 때문에 전시장이나 박물관 개장이 늦어졌을 뿐 세금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기획취재팀은 서울의 단독주택 건축물 대장을 전부 확인해 전시장, 기념관, 공연장을 둔 고급주택 의심 건축물을 출연했습니다. 취재의 한계상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적어도 40채로 확인됐습니다. 종로구 평창동과 부암동, 용산구 한남동, 성북구 성북동, 서초구 서초동에 많았습니다. 집주인은 대부분 기업 회장과 재벌 일가, 디자이너와 소설가, 전직 국회의원 등 재력가나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외부에 전시 행사나 이런 걸 한 적이 있나 싶어서.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 볼만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문제는 무늬만 전시장이 세금 덜 내는 수법으로 악용되기 십상이지만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도우미 분들 그런 분들은 소유자 없으면 안 열어주세요. 처음부터 남의 집을 막 문 따고 들어가고 이러지는 못하죠. 아주머니 입장이라면 열어주겠어요. 그 주인한테 야단 엄청나요. 문을 안 열어주면 그만이고 설령 들어가더라도 전시장인지 집인지 가릴 똑 부러진 기준도 없습니다. 어떻게도 있고 법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 따지시잖아요. 애매하다는 말이 공무원 입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내가 뭐 총상이나 이런 걸 하나 놓고 또 이 사람이 뭐 또 사진을 쭉 놓고 이걸 기념관이라고 한다면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보통 애매모호하다고요. 공개 여부는 아이의 판단 잣대가 아니어서 비공개라도 전시장 형태만 갖추면 괜찮습니다. 이거를 외부에 공개했냐 안 했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닌데. 건축법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MBC 문제 제기에 앞으로 일반 공중, 즉 여러 사람들을 위해 설치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시설은 전시장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전시장은 전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악실도 있을 수 있고 영화를 관람하는 영화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주택의 어떤 일부 기능을 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저희가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아니라는 거죠. 국토부는 또 이런 비공개 전시장은 집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도 전국 17개 시도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한 경찰 간부가 휴일이면 어김없이 관용차를 몰고 관내 순찰을 나가는데 어찌 된 게 휴일 근무 수당도 신청하지 않는 게 수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라면 포상받을 일이지만 만약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거라면 문제겠죠. 이하라 기자가 이 제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평창경찰서 모 과장이 주로 사용하는 관용 차량입니다. 해당 과장은 이 차를 타고 휴일이면 어김없이 관내 순찰을 나갔습니다. MBC가 입수한 평창경찰서 관용 차량 배차 일지입니다. 이 간부는 지난 8, 9월 모두 9번의 주말 가운데 무려 6번이나 관용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근무 사유는 태풍 현장 점검, 파출소 직원 교육, 코로나 관련 위험시설 점검까지 안 한 게 없습니다. 이 경찰관은 주말과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 최장 5일 동안 관용 차량을 빌렸습니다. 관용 차량 배차 일지에 적혀 있는 대로 그의 행선지를 돌아봤습니다. 해당 과장은 무려 5일 동안 대관령에서 경찰관 교육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해당 지역의 유일한 파출소 직원들의 말은 다릅니다. 최소한 5일 연속 교육은 없었고 대면 교육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변경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런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온라인 상으로 하고 계세요. 관용 차량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사용한 이유인 대관령 지역의 코로나19 위험시설 점검. 정말 했을까? 점주들은 경찰이 코로나 관련 점검을 나온 적은 없다며 오히려 경찰이 그런 것도 하냐고 되묻습니다. 경찰에서 이거 코로나 관련도 해당 과장은 관용 차량을 사용했던 시간에 출장 신청이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당도 받지 않고 휴일을 반납해가며 일을 했다면 포상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라면 징계 대상입니다. 해당 과장은 단 한 번도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과장이 휴일에 했다는 각종 점검들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노교수 2명이 공동 수상했는데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수상 소식을 통보받은 후일담도 화제인데요. 잠이 들어서 통보 전화를 받지 못한 제자 교수의 집을 이웃 사촌인 스승 교수가 새벽 2시에 직접 찾아가 전달해 줬는데 이 장면이 집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캄캄한 어둠 속에서 80대의 노신사가 아내와 함께 문 앞에서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뒤 잠에서 깬 집주인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You've won the Nobel Prize. Wow. 문 밖의 노신사는 로버트 윌슨 교수,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공동 수상자인 폴 밀그럼 교수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웃에 살고 있던 윌슨 교수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던지 잠옷도 갈아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So I had to come over and knock on the door in my pajamas to wake him up. So we had an encounter at the front door. Hey, Paul, you won the Nobel Prize.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한 83살의 윌슨과 72살의 밀그럼은 경매 이론으로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무선 주파수나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팔기 어려운 상품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지난 1994년 개인 휴대통신 주파수 배분에 경매 방식을 도입해 큰 수익을 냈고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아꼈습니다. We care about providing these services efficiently, about allowing the government to acquire services for many areas at a reasonable cost of high quality services. 하지만 윌슨 교수는 본인의 경매 경험은 온라인 상거래인 이베이에서 스키 부츠를 산 것이 전부라고 밝혀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보증금을 수억 원 내고 입주하는데 견본 주택은 돈이 든다고 아예 짓질 않고 그렇다고 다 지은 아파트를 미리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으면 계약부터 하고 보라는 식인데요. 바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지은 임대 아파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지은 분양 아파트는 견본주택이 있습니다. 이 SH, 이 공적 기업의 존재 이유가 대체 뭔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장기 전세 임대 아파트에 당첨된 광모 씨. 하지만 당첨의 기쁨도 잠시. 곽 씨는 계약을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전용 74제곱미터 31평형 새 아파트에 보증금 2억 8천만 원, 2년에 5%씩만 올려주면 20년까지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정작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창이 거실이고 작은 방이고 안방이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20년 살 수 있는 집인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견본주택은 애초부터 없다고 해 바라지도 않았지만 입주를 2달 앞두고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구경하는 집조차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 평면도만 보고 계약하라는 말에 당첨자들은 집안이 안 되면 단지라도 보고 싶다며 아파트로 가보지만 번번이 입구에서 제지당합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날마다 시험 오는데 시험 이렇게 답변하기도 힘들어요, 나도. 납득이 안 되죠. 내 집이 아닌 사람인가? 취소를 하면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어서. SH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이번 단지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견본주택을 미운영한다고 돼 있지만 확인해보니 해마다 SH 임대주택 공고에는 이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반면 SH가 지은 바로 옆 분양주택은 다릅니다. 견본주택은 물론 구경하는 집까지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SH는 그동안 분양주택의 경우 매번 견본주택을 만들었고 코로나 이후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집안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공부방, 놀이방으로 사용하면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SH 직원들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선생님은 집을 계약하실 때 평면도만 보고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그렇긴 하죠. 네. 평면도만 보고 집을 계약한다는 게 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죠. SH공사는 그동안 비용 문제로 견본주택을 만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아파트에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 대상이 된 강동구 장기전세 임대아파트의 경우 오는 16일 계약일 전까지 사이버 견본주택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거대한 화장품 회사죠. 아모레퍼시픽의 가맹점이 최근 들어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 탓인가 싶지만 이 가맹점주들은 기존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이고 본사도 더 싼 값에 판매하다 보니 자사 가맹점을 고사시키고 있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한 가맹점. 화장품을 사는 손님은커녕 구경하는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가맹점 측은 작년 초 아모레가 화장품을 쿠팡이나 티몬 같은 온라인몰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급감했다고 말합니다.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수분크림. 같은 제품인데도 온라인 가격이 40% 이상 쌉니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이 안 되는 상품인데 근데 여기서는 50%. 저희는 세일 때도 본사에서 내려준 할인율로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브랜드인 미샤 역시 똑같은 제품을 온라인에서만 절반 가까이 싸게 팔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업체들은 본사로부터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기 때문에 싼 값에 들여와 싸게 파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쳐보는 거예요. 이름 쳐보면은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나 여기 안 사요. 나가는 거예요. 대번. 그걸 내가 오늘도 겪었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모레의 경우 본사 온라인몰에서만 수시로 세일을 해 가맹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가맹점에서 세일하는 거는요. 한 달에 한 번, 보통 3일에서 4일간만. 근데 온라인에서는 뭐 거의 상시 세일이죠, 상시.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을 선택해 지난 1년 반 사이 아모레의 가맹점의 경우 브랜드별로 최대 48%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기업들이 가맹점을 받아놓고 다른 유통 채널에 제품을 싸게 유통시키는 행태가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잇따랐지만 공정위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가맹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영업 지역 안에 직영점을 두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팔아요. 그건 직영점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예요.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에 있어서 이러한 유통 채널을 열었을 때 오프라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게 법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구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와 미샤 등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문제의 핵심인 온라인 가격 차등 판매는 시정할 생각이 없어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당시 불이 순식간에 꼭대기층까지 번졌지만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신속하게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들 그리고 직접 몸을 던져서 이웃들을 구해낸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긴박했던 상황에서 이웃들을 구한 가족을 유영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른 불길은 순식간에 33층 꼭대기까지 닿았고 화염과 연기에 갇힌 주민들은 집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28층에 사는 구창식 씨 가족은 다행히 안방 창문과 연결돼 있던 야외 테라스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검은 연기랑 이제 열기가 들어와서 이제 현관문으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으로 이제 대피를 해서 저희가 운이 좋게 피난 대피층이어서 그 순간 위쪽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 바로 위층인 29층 테라스에서 갓난아기를 낳은 임신부가 살려달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곁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들을 구해내자마자 이번엔 한층 더 위인 30층에서도 주민 4명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다리는 닿지 않고 이불과 커튼을 엮어 탈출하기에도 너무 급박했던 상황. 이번엔 바닥에 이불을 쌓은 뒤 침대볼을 활짝 펴서 뛰어내리는 주민들을 받아냈습니다. 남자아이가 뛰어내려서 아버지께서 맨몸으로 받으시고 펜탈이 무서워가지고 내려오시지 못해서 이제 창틀을 붙잡으면서 그걸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아래층인 27층, 꼭대기인 33층에서도 구조 요청이 잇따랐지만 도저히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구씨 가족은 이들에게 지금 대피해 있는 장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소리쳐 물었고 그대로 소방관들에게 알렸습니다. 구조를 포기하다시피 했던 이들 이웃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구조돼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구씨 가족이 구해낸 이웃 주민들은 모두 18명. 자신들도 건물에서 빠져나왔을 땐 불이 난 지 3시간이나 지나 있었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탈진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밖을 보기는 아비규환 그렇게 군데군데서 사람 살이 돌라 저도 한 1분 동안 몸이 경직돼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 그런데 정신을 차리가 이래 그걸 하기는 내가 구해야 되겠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엿새가 지난 오늘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배 꽁초 등으로 인한 실화부터 고의적인 방화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발화 지점으로 특정한 3층 야외 테라스의 목재 데크를 중심으로 CCTV 분석과 목격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이번엔 빌보드 싱글 차트 1, 2위를 동시에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가수와 협업한 세비지 러브라는 곡으로 또다시 1위를 기록한 건데 이렇게 1,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건 비틀즈 이후 역사상 5번째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세비지 러브에는 우리말 가사가 들어가 있어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세비지 러브로 다시 한번 미국 빌보드 싱글 핫백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의 기존 곡에 방탄소년단이 후렴구와 랩을 맡아 녹음한 리믹스 곡인데 발매 열흘 만에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8위에 머물렀던 곡이라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에 힘입어 순위가 급상승했다는 평가입니다. BTS가 피처링한 버전이 1위에 올랐다는 건 바로 BTS의 이름을 말해주는 거죠. 엄청난 그 북미 안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빌보드는 리믹스 곡은 통상 원곡에 포함시켜 집계하지만 방탄소년단의 기여도가 커서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위 역시 방탄소년단의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차지했는데 빌보드 역사상 1, 2위를 동시에 석권한 그룹은 지난 2009년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 11년 만이고 1964년 비틀즈 이후 5번째입니다. 한글 가사가 포함된 곡이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것도 처음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트위터를 통해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Surprised, happy and thankful. It was an unforgettable moment. We are so thankful to ARMY. You are the best.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가 자신의 곡뿐 아니라 미국 가수와의 협업으로 대기록을 세우며 미국 대중음악 본류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뺀 나머지 지역을 집계하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는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가 1위에 올라 K-팝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한국 전쟁과 관련된 발언을 문제 삼은 중국 관영 매체 보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하루 만에 기사가 삭제되긴 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된서리를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중국 정부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방탄소년단과 함께 만든 한정판 스마트폰. 어제부터 중국 삼성전자 공식 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전기차 모델로 내세웠던 현대자동차도 최근 중국 웨이보에서 방탄소년단이 등장한 홍보 영상을 모두 내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방탄소년단의 발언을 문제 삼자 현지 소비자들을 고려해 대응한 겁니다. 문제 삼은 발언은 미국의 한 단체가 한미 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한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아이돌은 정치에 간섭할 필요 없다. 국가 앞에 아이돌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방탄소년단 팬클럽에서 탈퇴할 거냐고 묻는 여론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 즉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고 강조합니다. 중국의 2030 젊은 세대가 그 세대의 애국주의적인 열정이 원래부터 굉장히 강했고 특히 시진핑 시대가 되면서 중국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갈 만한 이슈가 나오면 조금 비이성적으로.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서방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다루며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애국심까지 살펴야 하는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파장에 중국 정부도 수습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논란을 촉발했던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기사를 삭제했고 중국 외교부도 미래를 바라보며 우호를 도모하자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2016년 사드 배치 때 벌어졌던 중국 내 불매 운동이 재현되진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뮬리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전국 곳곳에 정원이 생기고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핑크뮬리를 심지 말라고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 사진첩과 SNS에 등장하는 식물, 바로 핑크뮬리인데요. 분홍색 핑크뮬리가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일 때 사진을 찍으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화보. 인생샷이다 이거. 미국이 원산지인 핑크뮬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2013년경입니다. 독특한 분위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핑크뮬리를 심기 시작했고 핑크뮬리 정원과 함께 인증샷 성지라는 말도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핑크뮬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해 우리나라 토종식물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환경부는 핑크뮬리의 위해성을 조사한 끝에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위해성은 보통인데 위해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야 된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돼지풀이 1급 판정을 받은 생태계 교란 생물.
핑크뮬리도 지속적인 관찰 결과 1급 판정을 받을 경우 수입과 유통, 재배 등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핑크뮬리 심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상황. 하지만 벌써 축구장 면적의 15배 규모가 심어졌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번식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째를 자제해 주시고 핑크뮬리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식재지 안에 함부로 들어가셔가지고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시면.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온 낙하물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맞닥뜨리면 강탈을 당해도 또 운 좋게 피한다 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하물 사고라는 게 그저 피해자가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안전 불감증과 차량을 불법 개조한 탓이 큰데요. 그 실태를 살펴보고 대책을 제안하겠습니다. .002초로 0.002초 중앙분리대에서 그냥 팍 하는 순간 보였어요.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세종시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길.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임모 씨의 차 앞유리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쇳덩이가 뚫고 들어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임 씨 아내의 눈과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볼 새도 뭐 할 새도 없었어요. 제가. 집사람 손으로 잡고 한쪽으로 차 세우기가 바빴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 이 부분이 가격되면서 유리가 찢어졌고 그 찢어진 안으로다가 동시에 뚫고 들어간 것으로 여기 혈흔이라고. 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쇳덩이의 정체는 공사 현장의 타워 크레인 조립에 쓰이는 길이 20cm, 무게 3.5kg의 마스트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마스트핀이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란히 달리던 SUV를 맞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 임 씨의 차를 덮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이 화물차 지나가는 거 보면 덜컹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 덜컹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부부의 평범했던 일상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오래 살다가 강아지나 키우고 텃밭이나 파고 살자고 간 게 6년, 7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사냐고. 왜.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17건, 매년 평균 43건 정도입니다. 문제는 대형 사고,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사고 발생 시 보상도 처벌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낙하물 사고. 이 사고로 운전석에 앉았던 예비 신랑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까지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이렇게 생긴 걸 밟았는데요. 이게 보이겠습니까? 미리 발견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죠. 또 도로공사는 계속 철책선 근무하듯이 뭐 떨어지면 얼른 치우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흘린 차를 찾지 못하면 처벌할 사람이 없어요.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죠. 최근엔 특히 불법 차량 개조에 따른 낙하물 사고가 더 큰 논란입니다.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이 노면으로부터 차가 받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체 바닥에 설치하는 판스프링 개조가 대표적입니다. 윤모 씨도 지난 6월 이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탕 하는 소리랑 함께 뭐가 날아와서 제 차를 뚫고 들어왔던 뭔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찢으면서 내려치듯이 들어온 거라서. 윤 씨의 차량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건 10kg이 넘는 판스프링. 자르고 용접까지 한 개조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철덩어리, 철막대기 같은 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거의 막 경련하듯이 덜덜거릴 정도로 몸이 떨리면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정해진 적재량보다 더 많은 짐을 싣고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판스프링을 개조합니다. 만약에 20톤짜리 30톤을 실으겠다 그러면 스프링을 2장이나 3장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짜리 13장 만들어주는 거죠. 적재한 문이 벌어지지 않고 적재물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판스프링을 외부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조하게 되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지만 절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튕기면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정비 불량과 여기 뭐 다 보세요. 너무 많이 썰어. 여기도 그렇고. 이 부러지잖아. 이게 힘만 넣은 것 치면 다 부러져가지고 이게 이거 없어지잖아. 이게 쇠가 없어져. 그럼 언제든지 요철 부위라든가 아니면 포토를 만나면 스프링이 언제든지 부러져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안전 불감증은 사고 가능성을 더 높여왔습니다. 문짝이 없이 그거를 그냥 평판 위에 얹어서 다니신다니까요. 커브를 틀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취재 도중 만난 상당수 화물차가 개조 판스프링을 용접조차 하지 않은 채 사용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외부에 꽂는 개조 판스프링은 단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개조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뭐 렌즈를 바꾼다든가 전조등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적용이 되지만 그 적재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불법 개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통과하는 거죠, 사실은. 기준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뭐 구체적으로 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불안한 일부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명확한 규정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판스프링 불법 개조 차량을 신고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에 정부는 지난 5일 승인 없이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과 지자체, 검사소 등에 내렸습니다. 적발됐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는 처벌 조항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차주나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규정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사고 방지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고속도로 낙하물. 다음 피해자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공기박사 나르고 하루아침에요. 내년에 아들놈 돌게 100일 겸 스몰 웨딩을 알아보고 가을에 딸애가 시집갈 거고 뭐 이게 다 이게 뭐가 되냐는 거냐고. 나는 어떻게 사냐고. 예. 이재명, 김경수, 원희룡,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도지사들이죠. 오늘 청와대에 모여서 저마다 차별화된 지역 뉴딜 사업들을 직접 발표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이정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기 대권 잠룡들의 차별화 경쟁은 의회의 장소 뜻밖의 사안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넥타이를 풀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이 주도하는 방안을 놓고 저마다의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여권 내 비문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배달앱을 소개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일맥상통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할 말은 한다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지역균형 뉴딜도 먼저 교통물류 인프라부터 수도권처럼 확충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생태계를 이대로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야권의 원희룡 제주지사는 4분이 채 안 되는 발표에서 대한민국을 7번이나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제주는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의 프론티어고 앞으로 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각 지역 뉴딜 비전을 듣고 메모도 하던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여든 야든 결코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라며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엔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또 다른 여권 내 유력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당대표 대신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흰색 침전물이 발견된 독감 백신을 이미 6,500명이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까지 겹친 상황이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 백신사가 제조해 의료기관에 유통한 독감 백신입니다. 투명한 액체 안에 하얀 침전물이 떠 있습니다. 백신 성분인 항원 단백질이 주사기 안에서 응집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문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을 고려해 침전물 백신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침전물 신고를 받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발표를 했고 그 사흘 동안 6,400여 명이 이미 백신을 맞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알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반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의 선제적인 대응을. 침전물 백신을 놓고 상한밥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걸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효과는 변함이 없다. 안전하고 해도 된다. 이렇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상한 밥에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부에 있는 단백질이 응집한 걸로.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탓에 중단됐던 무료 접종이 재개된 오늘 의료기관마다 오전부터 백신을 맞으려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온 노출과 침전물 문제로 100만 명분의 독감 백신이 회수됐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졌고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집 근처에도 전화를 몇 군데 돌렸는데 유료도 동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산 사는데 여기 강서구까지 더 늦어지면, 더 채워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보건당국은 올해 제조사들이 초과 생산한 백신 40만 명분으로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지만 나머지 60만 명분을 어떻게 충당할지 해결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지 열흘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유세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는데요. 청중들 앞에서 춤을 추는가 하면 모두에게 입을 맞추겠다며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유세장에 등장해 청중들에게 마스크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정작 자신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유세를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건재함을 과시하듯 1시간 내내 열정적으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면역력이 생겼다면서 모두에게 입맞추고 싶다는 농담도 건넸습니다.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I'll kiss the guys and the beautiful women. 연설의 또 한 축은 바이든 때리기였습니다. 연설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이 역시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resident Xi of China, President Putin of Russia, Kim Jong-un, they're 100% sharp. We have somebody running who's not 100%, he's not 80%, he's not 60%. 연설이 끝난 후엔 완치 사실을 강조하려는 듯 음악에 맞춰 가벼운 춤까지 췄습니다. 유세 직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며칠 연속 음성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5분짜리 신속 검사 결과만을 밝혀 믿을 수 있겠냐는 의문은 여전합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또 다른 경합주인 오하이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Experts say we're likely to lose another 200,000 people in the next few months unless we take some serious action. And he doesn't know what he's doing.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해 보이고 바이든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막판 뒤집기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더 잡으라고 독촉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미 나온 빡빡한 선거운동 일정만으로도 그 절박함이 읽힙니다. 워싱턴의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국정감사 출석한 미너와 판스프링인데, 자, 미너는 이제 물고기 종류이고 판스프링은 앞에 보도에서 등장했던 그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너는 물고기 맞고요. 네. 판스프링은 앞서 보도한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요즘 맹탕 국감, 빈총 국감 비판들이 많은데요. 일하는 곳은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생 현안과 관련된 국감 소식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장관님 생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 살아 있었는데 죽었어요. 큰 민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민어는 아닌 거예요. 저 뒤에도 보여드려. 저 국이 뚝뚝 떨어지는데 좀 다치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은 국물을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민어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걸 민어라고 이제 속여서 파는 거죠. 실제 사용했던 판스프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 20-3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째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상 방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잠깐 우리 PPT 화면 한번. 제가 어제 영덕 가서 촬영해 온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저기 백색 물질 보이죠? 저 백색 물질 효과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시험에 발표했어요. 밥을 지었는데 밥이 상했어요. 그 안에 탄수화물 양은 똑같을 거예요. 과연 그걸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증거물을 뭐 저렇게 보여주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이해도나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건 있겠죠. 네, 그렇긴 한데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저 민어 같은 경우엔 수산물 원산지 표기법이 문제인 건데 사실 5년 전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뭐 아무래도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까지 이어가지 못했거나 한번 주목을 끌고 나면 좀 휘발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후속 조치까지는 마무리 짓지 못한 겁니다. 그냥 국감용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 판스프링 앞서도 봤지만은 이게 대형 사고를 막으려면은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네, 조금 전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나 법령이 허술한 곳이 많고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도 13명뿐인 게 현실입니다. 13명이라는 게 이제 전국의 고속도로 전체에서 이런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는 직원이 그 정도라는 거죠? 네, 그마저도 위험 차량을 발견해도요. 단속할 단속권도 없고요. 또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도 아직 없습니다. 자, 국감에서 이 문제 제기한 의원이나 이걸 보도한 언론 모두가 후속 조치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달군 BTS 입대인데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또 정치권에서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병무청 국정감사는 BTS의 병역 문제 토론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BTS 그 빌보드 1등한 걸 계기로 다시. 대중 가수는 지금 연기잖아요. 성악하고 판소리는 사실상 군 면제인. 그러니까 그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수인데 지금 어떤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병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고려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먼저 그 서티브 유라고 알죠? 유성준 가수와 국 금지 조치를 하고 부당하다. 우리 병무청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입국은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모종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병무청상을 정립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관 때문에 싸우는 국회로 되는 국감도 있는 반면에 우리 병무청장님 때문에 더 잘하는 채찍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BTS 입대 연기 문제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보면 이제 입대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그 면제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BTS나 아미 팬들은 군에 안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정치권에서 의제를 올리냐며 불편해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군 면제에 대한 관심은 보시다시피 뜨겁습니다. 자, 병무청 입장은 면제는 어렵다. 네. 연기 쪽으로 좀 입장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신중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승준, 그러니까 미국인 스티브 유에 대해서도 입장이 확고해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2차전에서 템파베이가 휴스턴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 마고 선수가 넘기고 넘어가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별일 없이 마무리될 것 같던 1회 투아웃. 휴스턴의 실책에 주자가 2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회를 마고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받아쳐 석점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0대 0으로 끝날 이닝이 3대 0이 되는 순간 휴스턴의 극심한 좌절감까지 안겼습니다. 수비에선 더 기가 막혔습니다. 2회 곧바로 찾아온 투아웃 2, 3루의 7점 위기. 글러브로 태양을 가리며 외야 파울 타구를 끝까지 따라가더니 난간을 넘어 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순간 글러브를 치켜들고 마구가 다시 등장했고 심판은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담장을 넘기고 담장을 넘어간 엄청난 활약. 마고의 원맨쇼에 휴스턴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No, bien. Un poco un raguñito ahí, pero todo bien. Una jugada buena, porque estaba teniendo un bateador peligroso, entonces hay que hacer eso out. 마무리도 극적이었습니다. 4대1로 앞선 9회 무사 만루 위기를 병살타로 벗어나더니 또다시 이어진 2사 만루 위기도 외야 플레이로 막아내며 템파베이는 기분 좋은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 첫 관중 입장이 허용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1차전에선 애틀랜타가 먼저 웃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1회의 프리먼, 그리고 9회 라일리와 알비스. 시원한 홈런 3방으로 포스트시즌 6연승을 질주하던 다저스에 1,700여 관중 앞에서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최지만 선수는 안정적인 1루 수비로 팀 승리를 뒷받침했습니다. 특유의 다리 찢기 수비로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요가 강사, 쿵푸 팬더, 이렇게 새로운 별명도 많이 생겼네요. 전은칠 기자입니다. 3회 아담앤스의 호수비에 이은 1루 송구. 까다로운 슛바운드였는데 최지만이 안정적으로 걷어올립니다. 5회에는 3루수 웬들의 송구를 온몸을 뻗어 아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앞건은 8회였습니다. 3루수의 송구가 거의 빗나갈 뻔했는데 최지만이 요가 동작 못지않은 다리 찢기로 베이스에서 발을 떼지 않았고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유격수와 3루수의 화려한 플레이 못지않게 어떻게 던져도 받아서 매듭짓는 최지만의 수비에도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G-Man with the stretch. Another terrific play. G-Man's put on a defensive clinic this postseason. 팬들도 실시간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부터 최지만의 팬이 되겠다. 쿵푸 팬더 같다. 최지만의 요가 수업에 등록하겠다는 의견부터 오늘만큼은 BTS보다 더 좋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빅리그 초년병 시절부터 선보였던 특유의 다리 찢기 수비에 동료들은 칭찬을 넘어 감사함까지 표시했습니다. We thank him every time, he makes a split like that. It's fun to watch that. Whenever he does that, it's really fun to watch that. 양키스와의 디비전 시리즈부터 주목받은 최지만의 수비력이 12년 만에 월드 시리즈행을 노리는 템파베이의 또 다른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은철입니다. 프로야구 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56일 만에 다시 직관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뜨거운 막판 순위 싸움 제대로 즐길 수 있겠는데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더욱 춥다
춥다고 느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내일 출근길에는 쌀쌀함이 오늘보다는 덜하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덕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오후에는 중부지방의 하늘부터 점차 맑아지면서 가을볕도 따스하게 비추겠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꾸준히 내려오는 때이죠. 목요일인 모레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집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를 밑돌겠고요. 내륙 깊은 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도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도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이른 아침 내륙에서는 약하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도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청주 11도, 부산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 전국이 맑고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3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